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필기 기출문제 심리검사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09년도에 출제되었던 심리검사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심리검사도 중복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상심리학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 많은 문제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는 이 출제된 것들, 기존에 출제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새로운 패턴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많은 문제풀이 있겠네요. 그 문제풀이 있는데 그 문제풀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씩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검사는 문제 형태가 그리 길지 않죠.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심리검사는 외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우는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암기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트에 암기 문장이랄까요? 암기법을 좀 기록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검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심리검사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해서 이 출제되었던 2009년도에서 2013년도의 문제잖아요. 5개년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방향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검사 2009년도의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심리평가를 위한 면담 기법 중에서 비구조화된 면담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담은 비구조화, 개방형 질문으로만 이루어지는 비구조화 면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면담이라는 것도 있죠. 구조화 면담은 이 코딩하기가 쉽다. 즉 점수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점 척도나 5점 척도, 7점 척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구조화 면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을 반구조화 면담이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비구조화 면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장점입니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면담자 간의 진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면담자 간의 그랬죠? 면담자는 면접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담자가 여러 명일 때 그 면담자 간의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다른 건 놔두시고요.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신뢰도가 높은 것은 비구조화 면담이 아니라 코딩, 점수화할 수 있는 구조화 면담이 그렇습니다. 구조화 면담이 바로 타당도라든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 장면에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비구조화 면담, 개방형 질문 던지고 답변 듣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임상에서 많이 쓰는 거죠. 어디에서 많이 쓴다? 임상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연구. 자, 여기는 연구예요, 여러분. 연구는 우리가 양적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장면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것은 점수화가 용이한 거와 같아요. 수량화하기가 용이하다. 수량화, 점수화가 용이하면 연구에 많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조화 면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구조화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무슨 질문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져요.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구조화 면담과 연관성이 있네요. 3번이 장점으로 옳은 내용이네요. 점수화하기에 용이하다. 여기는 구조화 면담이라 했습니다. 구조화 면담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이 문제는요. 뒤에도 한 번 더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되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것은 비구조화 면담이고 1번, 2번, 4번은 구조화 면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41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들어가죠. 42번 문제는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제가 이론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 MMPI 검사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 필기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실기 문제까지도 많이 출제되는 게 웩슬러 지능검사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인 MMPI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맥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이라 했습니다. 1번 동작성 검사와 그 다음에 언어성 검사가 있죠. 5개의 동작성 검사와 6가지의 언어성 소검사가 있어요. 점수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수의 차이가 21점이요. 21점 이상이면 상당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수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닌 것 찾기예요. 맞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자, 개인의 내적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인의 내적 분석, 이 내적 분석이란 말에서 여러분들이 지능이란 걸 좀 정리하시면 돼요. 지능, 인지적인 부분이거든요. 인지적인 부분, 사고, 생각, 지능이요. 그래서 내적 분석이다라고 했어요. 지능검사가 내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 점수가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고 그러겠죠. 높은 것이 강점이 되겠고 그다음 낮은 것은 약점이 되겠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준 분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검사거든요. 표준화 검사예요. 표준화 검사이기 때문에 기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 기준 분석을 통해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비교한다. 이거를 5글자로 상대적 비교라고 하죠. 이 표준화 검사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준이란 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기 기억력 등 특정 능력은 한 가지 소검사에서만 측정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합쳐서 11가지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능력을 알아볼 때 한 가지 소검사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의 소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소검사, 여러 가지 소검사에서 파악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의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문제도 나오니까. 자,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의 집중과 연관성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44번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44번의 문제 좀 이따 보겠지만 미리 암기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의 집중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산수 바꿔쓰기 이렇게요. 산수 바꿔쓰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보세요. 이거는 뭐냐? 산수 문제입니다. 이거는 숫자 외우기라 하고요. 3가지거든요. 숫자 외우기, 그 다음에 바꿔쓰기.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가지고 주의 집중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특정 능력은 한 가지 소검사에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소검사에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틀린 지문, 4번은 틀린 지문이다 볼 수 있겠네요.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맥슬러 지능검사의 해석과 연관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는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경심리검사. 자, 누리아 네브라스카 신경심리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촉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리아 네브라스카 신경심리검사의 촉도는 모두 11가지의 촉도가 있다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11가지의 촉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운동, 리듬, 집중, 촉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집중이 바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운동, 리듬, 촉각은 있는데 집중이라는 촉도는 없다는 거죠.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을 되게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11가지의 촉도의 암기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기법을 두 글자씩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술입니다. 두 번째가 촉시입니다. 촉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익산입니다. 또는 일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언두동, 그 다음에 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숫자를 세볼게요. 자, 스기, 리듬,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 시각, 읽기, 산수, 그 다음에 언어가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두라 했는데요. 여기서 2개로 나눠야 돼요.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언어